안녕하세요, 고포린입니다. 이번 에피소드 13주차 경기들 리뷰인데요. 추수감사절 경기도 있었고 굉장히 이번 주에도 분명히 의미 있었던, 굉장히 수준이 높았던 경기들이 있었던 만큼 좀 할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요새 한국이 굉장히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해야지 이제 풋볼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만큼 모든 분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Yeah, I mean, the whole day, guys were making plays, and that's what we needed. We knew coming into it what kind of matchup it's going to be. It's going to be man coverage, all up in your grill. You got to win, and guys made plays today. No question about it. 첫 번째 경기는 그린베이 패커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간의 경기예요. 이 디비전 리더를 거는 시카고 베어스가 지금 1등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린베이와 디트로이트 이 두 매치업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앞으로 시카고 베어스가 주춤했을 때 본인들이 다시 디비전 리더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만큼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 몇 년간 이 두 팀 간의 매치업이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치열한 양상으로 항상 펼쳐졌어요. 그리고 이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가장 두드렀던 점은 두 쿼터백의 플레이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두 쿼터백 모두 압박 상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패커스는 이날 48.4%의 이 쿼터백 압박 허용을 했고, 디트로이트 라이언스도 43.8%, 이 두 쿼터백 모두 이 쿼터백 프레셔 확률이 40% 이상에 육박될 정도로 시종일관 쿼터백들이 진짜 쫓기고 있었고, 정확한 판단을 그것도 빨리 내리지 않으면은 공이 백으로 가거나 인터셉션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방향의 경기였어요. 물론 두 팀의 디펜스가 이 프레셔를 가했던 방식은 다릅니다. 라이온스는 맨 커버리지의 팀이죠. 블리츠를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은 이런 단순한 블리츠 상황에서는 굉장히 크게 얻어맞을 수 있는 타입의 선수예요. 실제로 이날 블리츠 상황에서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었고, 바로 여기에 라이온스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저는 나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 경기를 보고 나서도 사실 아리송해요. 터커 크래프트가 부상당했던 직후에 패커스의 오펜스는 분명히 침체를 겪었어요. 자신있게 매치업에서 이 승리할 선수가 부족했었고, 조던 러브가 추구하는 풋볼에 있어서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매치업에서의 우위를 가져올 선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더욱더 치명적으로 다가왔었죠. 이번 경기에서 패커스의 오펜스가 좀 달랐던 점은, 먼저 첫 번째로 플레이 액션의 요소가 좀 더 많았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샷건에서 시작하는 스트레이트 드롭백 패싱 게임에서 본인들의 이 다운필드 패싱이 좀 문제가 많았다. 오라인도 좀 불안정했었고, 또 선수들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펼쳐졌을 때 뭔가 제대로 된 시너지가 잘 안 난다라는 것을 인지했었고, 결국 플레이 액션을 통해서 리시버들이 2맨 또는 3맨 컨셉을 통해서 복잡하지 않은 컨셉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어쨌든 플레이 액션이라는 것은 이 세컨 레벨진을 최대한 이 라인 가깝게 붙이는, 후방에 최대한 적은 수비수를 배치하게 만들잖아요. 그럼으로써 조던 러브가 혹시나 잘못된 판단, 이 어거지로 타이트 윈도우에 이 뒷볼을 던지려는 그 패스를 던지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인터셉션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리시버들에게 1대1 매치업상의 기회를 만들어주도록 노력을 했어요. 이 크리스찬 왓슨의 51야드 터치다운 플레이는 언더센터에서 시작된 스트레이트 드롭백 플레이였죠. 라이온스는 쿼럴스 커버리지를 펼쳤고, 이에 따라서 세이프티들이 뎁스가 얇아져요. 10에서 12야드 정도밖에 가까운 이 라인상에서 가깝게 배치를 하였고, 가뜩이나 언더센터라는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러싱에 대한 부담을 수비수는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패커스는 2명의 리시버를 사이드라인에 따라서 아웃앤업 라우트를 시켰고, 라이온스는 2명의 세이프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너백들을 아예 돕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결국 리시버들에게 1대1 찬스가 이 아웃사이드에서 펼쳐졌죠. 그리고 조던 러브는 이 상황을 그 누구보다 좋아하는 쿼터백이잖아요. 너무 좋아해서 탈이죠. 결국 그는 볼을 당겼고 이는 51야드짜리 터치다운으로 이어졌어요.
뭐 돈테비안 윅스의 경우에는 맨 커버리지 상황이었고 이 메쉬 컨셉에서 윅스가 스트롤 앤 고로 22야드짜리 터치다운을 꽂았죠. 이 크리스찬 왓슨이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 좀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윅스도 어쩌면 이번 경기를 통해서 브레이크아웃 퍼포먼스를 펼친 만큼 뭔가 이 기대를 포기했었던 이 패커스의 젊은 리시버진에게 다시 한번 기대를 가져야 할까라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맷 라플라 감독은 결국 런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 점 때문에 제가 이 감독을 플레이 콜러로서 반등하기를 기대했고 믿음을 놓지 않은 이유였어요. 러싱과 패싱의 밸런스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항상 단순히 수직의 패싱 게임을 무조건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뭐 윅스의 스크린 패스처럼 이 선수가 수평의 게임에도 분명히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디펜스에게 놓지 않게 만들어요. 그게 굉장히 까다롭고 현재 디트로이트 디펜스가 온전히 막아두기 힘들었던 요소였어요. 물론 저는 아직 이들이 완전히 브레이크아웃 했다라고까지 평가하고 싶진 않습니다. 일단 오펜시브 라인이 기본적으로 이 돌림판이 끝났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2주차 경기까지는 라인맨들을 계속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 선수 여기다 배치하는 게 맞나? 다른 선수 할까? 막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했는데 사실 시즌의 12주차에서 그 돌림판을 한다는 게 미친 짓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13주차 이번 경기에서는 그러지는 않았는데 오라인의 안정화가 잘 되었는지 봐야겠고 또 이들의 리시버들이 분명 라이온스를 상대로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정상급 코너백들과의 경쟁에서 이번 경기처럼 자신있게 승리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경기를 통해 제가 확실히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이 팀의 오펜스 잠재력은 진짜 리얼이라는 사실이에요.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쿼터백이 필드 모든 곳에 미친듯이 공을 뿌릴 수 있는 팀을 지금 꼽으면은 NFC에서 매튜 스태포드랑 조던 러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 베이커 맨필드도 가능은 하지만 그가 좀 더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저는 두 명만 선택할게요. 물론 그 능력이 아직은 좀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떨어지고 하다는 점 때문에 좀 기대감을 덜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이 조던 러브가 0점이 잡히고 패커스의 리시버들이 진짜 평균 이상급으로만 활약을 보여준다면 저는 이 팀이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충분히 도약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그 기복 때문에 어쩌면 와일드카드에서 광탈을 당할 수도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라이온스도 제러드 고프가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어요. 사실 고프의 유일한 단점은 압박 상황이잖아요. 최근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경기력이 주춤했던 이유도 뭐 댄 캠벨의 뭐 플레이콜 변화 뭐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중요했던 것은 제러드 고프가 압박 상황에서의 퍼포먼스가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경기 이 마이카 팔슨스가 진짜 엄청난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고프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최선의 선택들을 매 플레이마다 해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들의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이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대단했어요. 물론 제러드 고프의 이 엄청난 퍼포먼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습니다. 높은 무대로 올라갈수록 제러드 고프는 압박 상황에서 더욱더 패닉하는 유형의 선수였잖아요. 그동안의 커리어에서. 그래도 이 경기만큼은 최선의 모습이었고 이게 지속이 되어야만 이들이 원하는 더 높은 단계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인트 브라운이 결국 부상을 당해서 이 경기에 사실상 뭐 결장당한 수준이나 다름없었던 그 상황에서 결국 오펜스의 중심은 제이미슨 윌리엄스, 이 제이모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을 그래도 잘 풀어간 것도 긍정적이었어요. 제이모에게 공을 주기 위해서 댄 캠벨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두 번의 터널 스크린 시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 플레이에서 그 패커스의 윌리엄스였던 것 같은데 미스 태클이 나오면서 22야드짜리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뭐 번치셋에 위치시키고 또는 항상 뭐 쉬프트를 통해서 오프셋을 유지시키고 그가 제이미스 윌리엄스가 이 제밍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라인 선상에서 뛰게 만들고 폭발적인 스타트를 돕도록 만들고 플레이 액션에서도 세컨 레벨 리시버로 쓰는 등 인터미디에이트 에리아에서의 활용이 굉장히 돋보였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청크 플레이들로 연결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었어요. 사실 고포리 상황에서 드랍을 했던 것도 그냥 제이모가 드랍을 한 거지 실수였지 플레이 디자인 자체는 괜찮았다고 봐요. 맨 커버리지 확인하고 메쉬 컨셉에서 제이모가 셜로 크로스 분명히 열렸었고 그 공 잡았으면은 터치다운까지도 바라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결국 댄 캠벨 감독이 원하는 구도, 이 제이모에게 더 많은 공이 가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스플래시 플레이들을 더 많이 발생시키자는 구도는 어쩌면 성공할지도 모르겠다 남은 시즌 동안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아이삭 테슬라의 경우에도 경기 초반에는 이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막 라인베커한테 그냥 스피드를 따라잡힐 정도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는데 후반전에 결국 경기에 적응하면서 본인만의 스피드를 가질 수 있었어서 이 빅플레이를 만들어냈었죠. 하지만 라이온스 오펜스 궁극적으로는 좀 불안한 요소가 여러 가지 분명히 있었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요소 때문에 올해도 슈퍼볼은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다 아시겠지만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이에요. 시즌 전부터 1주차 경기부터 이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 분명히 걱정거리였고 물론 뭐 약팀들을 상대로 이것이 뭐 상관없네 라이온스 오펜스 역시나 강해 라고 잘 진행되던 시기도 분명히 있었지만 최근에 이들이 막강한 디펜시브 라인들을 가진 이 팀들을 상대로는 답이 없어요. 이들은 런과 패스 모든 상황에서 분명히 약점이 되는 선수들이고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이 순식간에 부서지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앞으로의 버티컬 패션 게임을 실행하기에도 분명히 역부족이고 러싱 게임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예요. 원래 시카고 베어스의 현재 감독인 벤 존슨 코치가 이 코디네이터로 있었을 때 그리고 작년까지 이들은 정말 다양한 러싱 게임을 소화한 팀이잖아요. 뭐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에 뭐 가드나 센터를 풀링하고 그들이 스페이싱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역할 몽고메리와 깁스 막 번갈아 가면서 정말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제대로 이 포켓 안에서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타입의 선수들이고 그렇기에 이번 경기 자미르 깁스가 인사이드를 향한 러싱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대부분 이 아웃사이드로 돌아 나갔을 때만 더 많은 러싱 야드를 획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이 프랭크 라그나우가 은퇴를 번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디라인이 딸린다 뭐 브랜든 그램 다시 은퇴 번복시키자 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디트로이트도 성공을 했구나. 댄 캠벨 감독이 진짜 도저히 안 돼서 라그나우한테 돌아달라고 빌었구나. 그래서 통했구나. 이걸 라이온스의 어쩌면 시즌 자체를 구하는 복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소식이 들렸죠. 프랭크 라그나우가 이 피지컬 검사 결과 햄스트링 그레이드가 3라고 해요. 저는 뭐 의학적으로는 문외한이라 뭐 아무튼 몰라요. 근데 뭐 그레이드 3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선수로 다시 복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뭐 집에만 있고 뭐 소파에 누워만 있고 낚시하고 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심한 부상을 지금 겪고 있는 거지? 라고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이 시즌을 구하나 싶었는데 지금 무덤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라그나우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라이온스에게는 분명 안 풀리는 시즌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진을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저는 라이온스의 오펜스 더군다나 이들이 뭐 플레이콜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안정적이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벤 존슨이 없고 지금 상황에서 뭐 플레이콜러 체인지도 있었고 무언가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시즌 막바지에. 그래서 솔직히 슈퍼볼이라는 무대에 진출하기에는 다른 팀들과는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본인들 시즌을 생각했을 때도 재작년보다 과연 라이온스가 더 나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건 인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사실 언급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댄 캠벨의 고포릿 이거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백날 말을 해봤자 어차피 댄 캠벨 감독은 또 다음 경기에 무지성 고포릿을 할 것이고 이제는 고포릿을 안 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예요. 그들의 아이덴티티니까 저도 너무 많이 언급을 했고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서 언급을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최근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고포릿을 7번 연속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11주차 이글스를 상대로 5번 실패했고 이번에는 2번 실패했어요. 제가 또 뻔한 이야기지만 고포릿을 하는 거 좋죠. 근데 상황을 보면서 해야죠. 오펜스의 상황, 오펜스가 매 플레이마다 뭐 썰드다운을 성공시키기 힘들어 하는데 그리고 뭐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 문제도 있고 오라인이 제로드 고프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데 굳이 왜 고포릿을 할까요? 고포릿을 성공할 확률이 과연 높을까요?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좋지 않은 경기에서 제로드 고프의 이 고포릿 패스를 믿어야 할까요? 무지성 고포릿은 분명히 팀에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강팀들과의 매치업에선 이 드라이브 하나하나 이 필드골이냐 아니면은 그냥 뭐 턴오버 다운이냐 그 하나하나가 엄청난 스노우볼을 굴리잖아요. 댄 캠벨이 정말 좋은 감독이라고 믿지만 이 고포릿이라는 이 영역에서만큼은 뭔가 성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외면하고 있거나요. 분명 힘든 시기에 이 라이온스처럼 보이는데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The heartbeat of this football team is different. I'm going to say that again. The heartbeat of you men, this team is different. And I'm so proud. I will fight with you guys anytime, any place. 추수감사절 뭐 최고의 경기였죠. 칩스 대 카우보이스. 이 플레이오프를 위해 정말 간절했던 두 팀의 경기였기 때문에 진짜 재밌었어요. 저도 보고 있었는데 경기 초반에 이 실패했었던 덱 프레스캇이 서서히 0점이 잡히는 모습 그리고 이에 질세라 패트릭 마홈스의 막 슈퍼 플레이 이 엎치락 뒤치락 굉장히 재밌었고 그 한 끗 차이의 플레이 이 승패가 두 팀의 현재 처지를 대변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댈러스 오펜스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덱 프레스캇이 시작하자마자 인터셉션을 던졌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오늘 덱 아니겠다. 오늘은 스패그의 날이구나 라고 싶었어요. 스패그 코치가 스냅 후에 이 덱을 제대로 속였기 때문이에요. 머그룩으로 블리치를 할 것처럼 실제로 해놓고 실제로는 뭐 맨 블리치가 아니라 맨 프리 커버 원이 아니라 존 블리치가 나왔죠. 2 하이 4 언더. 여기까지는 뭐 새롭진 않았는데 크리스 존스랑 이 르오 샤넬을 커버리지로 드랍을 했어요. 아니 크리스 존스가 패스러시에 가담하지 않고 이 커버리지 드랍을 한 거죠. 거기서 덱이 당황을 했고 이 커버리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채 이 던지지 말아야 할 곳에다가 결국 공을 던졌고 그게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됐죠. 덱을 제대로 속인 거예요. 그리고 1쿼터 9분 3초 장면에서 똑같은 플레이 디자인으로 또 실수를 했어요. 덱 프레스캇이. 그래서 이 스패그가 똑같이 이 존 블리츠 2 하이 4 언더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닉 볼튼이 인터셉션을 만들 뻔 했어요. 근데 CD램이 이건 안 돼 하고 잘 몸으로 밀어쳐가지고 잘 막아냈어요. 저는 사실 이 초반 실수들 이후로 덱이 그냥 이대로 무너지는 경기겠구나 라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덱이 각성을 했어요. 스패그가 그 이후로도 똑같은 이 존 블리츠 컨셉을 여러 번 썼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두들겨 맞았어요. 오히려 덱 프레스캇이 적응을 했던 거죠. 포스트 스냅 이후 상황에서도 덱은 이 초반 실수를 빼면은 완벽한 수준이었고 칩스의 디펜스가 뭐 많은 프레셔를 가하진 못했지만 프레셔를 가했을 때조차 완벽했습니다. 뭐 EPA 펄 드랍백으로 따지면은 이 언더 프레셔 상황에서의 플레이가 이 포켓이 클린한 상황에서의 플레이보다 더 효율성이 좋았어요. 이거 미친 거죠. 특히 레드존에서 막 제번테 윌리엄스한테 그 체크다운성으로 던졌던 그 터치다운 패스도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덱이 무적일 때 지금 카우보이스 오펜스를 막을 방도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상 카우보이스는 경기 초반에 플레이 액션을 분명히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먹혔어요. 근데 그 후로 오케이 우리 플레이 액션 안 되면 그냥 하지 말자 버리자 우리 다른 거 더 잘하잖아 라는 식으로 바로 슈퍼 와이드 스프레드 오펜스를 펼쳤어요. CD램이랑 조지 피킨스를 그냥 양 끝까지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벌려놓고선 야 너네 우리 두 리시버 감당돼? 라고 경기 끝까지 물고 들었어요. 여기서 칩스가 답이 나오지 않았던 게 결국 CD램이랑 이 조지 피킨스를 내비두면은 뭐 슬랜트 라우트로 뭐 20야드 가거나 뭐 인브레이킹 라우트에서 뭐 디그 라우트 타고 또 뭐 한 12야드도 전진하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스플래시 플레이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사이드라인에 따라서 50-50 볼을 던지거나. 그렇다면 방법은 그냥 우리가 어쨌든 디펜스가 투 하이를 유지해야 하는 팀이고 러싱 상황에서도 이 단점이 생기기 때문에 라인베커들은 뭐 오버행 할 수도 없고 박스에 가깝게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더 많은 필드가 이 커버해야 할 필드가 생기고 칩스의 디펜스는 단순해요. 그냥 프레스 커버리지 해서 라인 선상부터 이들을 최대한 밀쳐내고 패스러쉬가 그동안 덱 프레스컷을 쫓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근데 칩스의 디펜스는 시즌 초반부터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크리스 존스를 제외하면은 정상급의 오라인을 상대로 일관성 있는 압박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라인맨이 없다는 거고요. 뭐 트렌트 맥더피를 제외하면은 코너백진도 얇다라는 거였어요. 이들은 이 댈러스의 막강한 오라인을 뚫지 못하고 덱에게 상대적으로 편안한 포켓을 선사하였고 이들의 코너백들은 램과 피킨스를 프레스해가지고 진짜 막 공격적으로 막으려다가 오히려 페널티의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칩스가 이날 페널티가 10개를 범했는데 6개가 패스 인터피어런스, 디펜시브 홀딩 다 이 코너백들한테 나온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이 페널티를 내준 것과는 별개로도 또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조지 피킨스의 슬랜트 라우트가 이거 무적인가 싶을 정도로 이 두 엘리트 리시버는 이 스프레드 오펜스에서 펼쳐진 그 넓은 필드를 너무나도 쉽게 공략을 해냈고 그 상황에서 닭의 결정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 리시버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세컨 레벨전이 너무나도 빨리 등을 돌리고 깊게 올라가게 됐는데 이는 굉장히 쉬운 체크다운의 기회로 연결이 됐죠. 근데 쇼트나이머가 똑똑한 게 이걸 예상을 했어요. 그 체크다운을 CD램이 받게 만들었어요. 기회가 누구에게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예측을 했던 거죠. 스페그 코치도 무언가 변화를 주어야 했고 분명히 그걸 할 수 있는 코치겠지만 그냥 지금 댈러스 오펜스의 유연성이 더욱더 더 뛰어나고 러싱 게임에 대한 부담 그리고 탤런트의 전체적인 한계 때문에 그냥 계속 얻어맞은 경기였어요. 사실 오펜스에 대한 걱정보다 디펜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이번 경기 이 칩스는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경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댈러스의 시즌이 사실 플레이오프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벌어놓은 이 시즌 초반의 승이 너무나도 적어서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브라이언 쇼트나이머 감독의 1년차 시즌은 분명히 인상적이긴 합니다. 특히 오펜스 쪽으로. 뭐 디펜스야 사실상 맷 리버플러스 코치를 잘못 선임했고 그게 뭐 마이카 팔슨스를 보내면서 또 막 여러 가지 파장이 나와서 막 너무 시즌 초에 꼬라 박아서 그렇지 뭐 앞으로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퀸앤 윌리엄스 영입 이후로. 또 구단주는 뭐 제리 존스는 매주 막 시즌 초반에 뭐 마이카 팔슨스 뭐 내보내고 싶었다 뭐 그러면 안 됐다 누우면 안 됐다 그리고 뭐 이제는 또 퀸앤 윌리엄스를 얻기 위해서 마이카 팔슨스랑 1라운드 픽을 뉴욕 제츠한테 시즌 전에 뭐 제시했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진짜 제가 감독이면은 구단주 그냥 면상 때리고 때려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점 러싱 게임을 한 단계 도약시켰고 뭐 클레이튼 아담스를 데려온 것도 어쨌든 그 감독의 힘이에요. 조지 피킨스를 트레이드로 데려와서 리그 탑 3 리시버로 현재 만들어냈어요.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 안정적이고 정규 시즌 덱 프레스컷 또 한번 최고의 시즌을 선보일 차례예요. 올 시즌 이 브라이언 쇼트나이머의 현재까지의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어쩌면 댈러스가 정말 적임자를 찾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어요. 물론 칩스의 오펜스 못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댈러스의 디펜스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 이들은 런게임 위주로 접근을 했어요. 스크린 플레이로 뭐 라시 라이스가 27야드짜리 터치다운을 기록했었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리시버들을 활용해서 1대1로 뭐 매치업상의 우위를 노리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뭐 스윗 플레이 섞고 러싱을 통해서 상대 갭 어사이먼트를 흔들고 이러한 것들을 노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적절하게 잘 믹스가 되면서 분명히 이 경기 초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초반에 스크립된 플레이들 이후에 이들은 또 실패를 했어요. 2쿼터랑 3쿼터에 좀 실망스러웠죠. 오라인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로 있었어요. 트레이 스미스가 부상으로 빠졌었고 지금 퀸앤 윌리엄스를 막기가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이 무너지니까 양 태클들도 뭐 스턴트나 이런 상황에서 취약하게 되고 문제가 많았어요. 전반적으로. 물론 지금 패트릭 마홈스가 그 어느 시즌보다도 스크램블 능력이 좋고 활약을 보이면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긴 했지만 구조적으로 이게 좋은 방향 자체는 아니었어요. 결국 저는 오프시즌에 칩스라는 팀이 했던 선택들에 의문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제일런 무어, 이 백업 스윙 태클한테 연간 1,500만 달러, 이 많은 돈을 주고서 그 선수를 제대로 쓰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라인베커인 닉 볼튼에게 쓸데없는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이래놓고서 뭐 런닝백도 영입 안 하고 뭐 해놓고서는 최고의 단장이다 브래피치 칭찬받자 라는 상황이 저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지금 칩스는 이 본인들의 오펜시브 라인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버티컬 패싱 게임을 또 한 번 펼칠 수 없는 채 퀵 게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라우트가 뭐 교차되고 더 긴 플레이에서 이 진행되는 패싱 게임이 아니라 그냥 패트릭 마홈스가 이 드랍백 백풋을 딛자마자 리시버 믿고 던지는 거죠. 댈러스가 이 플레이에서 리듬 플레이에서 성공했던 것과 다르게 칩스의 이 버티컬 패싱 게임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자비의 워디와 이 타이콘 손튼이 CD램과 조지 피킨스가 아니잖아요. 이 램과 피킨스는 피지컬하고 상대 코너백을 정말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선수들인데 이 워디와 손트는 스피드로 승부해야 하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 스피드를 현재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마홈스는 진짜 백풋이 땅에 닿은 채 바로 최대한 빨리 던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오버스로우가 지속적으로 매 경기 나오고 있고 리시버들도 코너백을 비껴낼 수 있는 컨셉들이 아니고 그냥 직선으로 뚫어줘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결국 본인들이 잘했던 거 그리고 그동안 했던 거 리듬 플레이로 경기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마홈스가 뭐 숏 앤 퀵 패싱 게임에서 작년부터 좀 미스하는 경우가 분명히 많았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오픈 찬스를 보고서 던지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여러 번 있었고 지속적으로 득점을 이어가서 댈러스 오펜스가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순간에 오펜스의 득점이 멈춰버렸었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저는 앤드리드 감독이 좀 실망스러웠던 점이 1쿼터 13분 10초에 라시 라이스가 27야드 터치다운을 만들었던 플레이랑 3쿼터 10분 51초에 이들이 했던 플레이가 똑같았어요. 완전히 똑같은 플레이였어요. 당연히 댈러스는 두 번째 상황에서는 첫 번째 플레이에서 터치다운을 맞았으니까 이 스크린 패스로 터치를 맞았으니까 이거 오케이 대비하자 예상하자 분명히 선수들도 그것을 똑똑히 목격을 했고 그러니까 두 번째 플레이가 나왔을 때는 좀 더 대비가 되고 칩스의 플레이를 실패로 만들었어요. 물론 성공했던 똑같은 플레이 컨셉을 한 경기에 여러 번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다른 팀들 다 하죠. 근데 아예 라시 라이스라는 타겟도 똑같고 모션 후에 그 시작되는 포메이션 자체가 완전히 똑같이 한다는 것은 너무 뻔했어요. 앤드리드 감독이 이 뻔하다라는 측면을 올 시즌 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칩스라는 팀에게 좀 필요했던 이 맨 비터 컨셉 이 컨셉들을 썼을 때는 자비의 워디가 오펜시브 패스 인터페런스가 나오면서 물거품이 됐었죠. 뭐 이 페널티 자체는 뭐 오심이다 라고 뭐 좀 억울한 상황이긴 했지만 좋은 플레이 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사실은 칩스의 오펜스가 뭐 EPA per 플레이 현재 리그 3등이고 패트릭 마홈스도 쿼터백 6등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높은 수치이고 이 세이버 스탯으로만 살피면 이 스탯으로만 보면은 오펜스가 잘하네? 문제가 아니네?
실제 경기를 보면은 뭔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좋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로 이 스탯이 좋은 이유는, 잘 나오는 이유는 패트릭 마홈스 때문이에요. 패트릭 마홈스가 만들어낸 플레이 때문이에요. 그가 올해 스크램블에서 미친 효율성을 선보였기 때문에 좋게 나오는 거지, 칩스 오펜스가 구조적으로 진짜 그 자체 뛰어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들의 플레이오프 막차를 저는 예상을 했지만 현재 6승 6패가 됐어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아요. 인정할게요. 그리고 칩스라는 팀이 이제 코칭과 프론트 오피스 때문에 올 시즌 디비전 우승에 실패하고 플레이오프마저 탈락할 위기라는 것을 저는 팬들이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프시즌 팀 설계부터 칩스는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트릭 마홈스가 매지션이고 앤드리드 감독이 또 뭐 어디서 막 주워와가지고 막 미친 플레이 만들고 해가지고 이들이 엄청난 업적을 이어간 거지만, 지금 그 코칭마저도 상대 코치들에게 아웃코치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코칭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탤런트적인 여유가 부족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모르겠어요. AFC 자체가 지금 그냥 혼돈입니다. 매주 AFC 팀들의 경기를 보면 아 진짜 형편없는데 이 팀이 플레이오프에 간다고? 아 이 팀이 디비전 우승 가능성이 있다고?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격이 있는 팀이 그냥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혼돈 속에서 저는 물론 캔자스 시티가 플레이오프 막차를 탈 확률 아직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플레이오프에만 어쨌든 진출하면 칩스의 경쟁력은 다른 팀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이들의 집중력 미쳤어요. 게임 플랜. 그렇기 때문에 슈퍼볼 가능성 올해도 있다고 진지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댈러스와의 경기 지금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 버로우가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갈 길이 먼 이 디비전 라이벌에게 한 방 먹였는데 정말 대단한 경기였어요. 일단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잭 테일러 감독이 조 버로우가 돌아오자마자 언더센터에 박아뒀어요. 그래서 플레이 액션 오펜스를 펼쳤는데, 버로우가 아마 두 번째 드라이브였던가 그 플레이 액션에서 그냥 색을 당하자마자 플렉시 안 할게, 샷건으로 할게 해서 다시 샷건으로 돌아갔어요. 샷건에서 버로우는 초반에 경기에 적응하기까지 분명히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공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를 분명히 리그의 모든 다른 쿼터백들한테 그 품격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스탯 자체는 뭐 첫 경기만큼 그렇게까지 대단하다고 보이진 않았겠지만 경기력 자체는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리시버들을 믿고 잡을 수 있는 위치에 공을 보내는 능력이 역시나 최고였고, 레이븐스 디펜스 자체가 포맨 러쉬가 되질 않고 블리츠를 통한 프레셔 창출에 의존하는 팀인 만큼 그럴수록 벵갈스에게 이 매치업상 기회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레이븐스도 이 경기에서 블리츠를 잘 쓰진 않았는데, 또 블리츠를 안 쓰고 포맨 러쉬를 하면은 그만큼 버로우를 압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부상에서 돌아온 이 버로우를 상대로 이길 기회를 레이븐스 디펜스가 스스로 주게 되었고, 그렇지만 또 뭐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팀 탤런트적인 부분에서 뭘 해도 현재 상대 오펜스를 확실하게 막아내기에는 지금 역부족인 상태고, 좋은 오펜스를 가진 팀을 상대로는 이것이 굉장히 크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지난 몇 경기 동안 카일 해밀턴을 이 박스에 두면서 성공했다 하지만 그 팀들이 전부 다 이 오펜스가 형편없던 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오펜스가 뛰어난 팀들을 만난다면 저는 레이븐스의 디펜스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연달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레이븐스의 오펜스의 경우에도 또 제로 블리츠를 결국 못 뚫었어요. 라마 잭슨이 발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스크램블을 결국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제로 블리츠를 할 경우에는 아예 해답이 없어요. 공을 빨리 던질 만한 리시버, 디안드레 홉킨스가 있긴 한데 디안드레 홉킨스도 사실 만연한 하락세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타이트엔드나 런닝백을 추가로 이 패싱 블락에 가담을 시키면
또 뭐 제이 플라워스에게 던져야 되나? 이 던질 리시버 자체가 없어요. 1대1로 피지컬하게 정말 경합해서 공을 가져올 타입의 리시버가 없어요. 그리고 라마 본인도 아직 그 리시버들의 그 상황에서 믿지 않고 있고, 이 전체적인 뭐 스로잉 메카닉이나 그러한 부분이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던 경기였어요. 그렇다고 또 뭐 MT 포메이션 펼쳐서 그냥 내가 뭐 한 2초 안에 던질게 라고 가면은 또 너무나도 빨리 블리츠가 다가오고, 라마는 그러한 상황에서 뭐 브라이언 플로레스 코치의 뭐 마이애미 돌핀스 시절 그 디펜스 뭐 상대했던 그 악몽, 그 상황에서 평생 커리어 내내 약점이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부상 때문에 모빌리티가 떨어진 라마 잭슨 최고의 풋볼을 펼치지 못하고 있고, 그 문제점들이 이번 경기에 굉장히 크게 노출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오펜스의 문제점들을 뭐 지금 당장은 좀 솔직히 기대를 좀 낮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라마 잭슨이 부상해서 온전히 회복하기에 무리가 있고, 또 이 팀의 오펜시브 라인진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들의 러싱 게임이 예전과 같은 폭발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는 라마 잭슨의 부상과도 관련이 있죠. 당연히 디펜스가 라마가 뛸 가능성이 없잖아, 그러면 우리 뭐 데릭 헨리만 막으면 되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결국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의 문제라고는 평가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복합적인 문제로 레이븐스의 오펜스가 상방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점, 리시버진에 있어서도 뭐 확실한 넘버원 리시버가 이 팀에 없다는 점, 뭐 제이 플라워스의 경우에는 결국 뭐 혼자서 뭐 엑스 리시버로서 너가 뭐 다 잡아줘 이런 타입의 리시버가 아니잖아요. 막 모션 해가지고 이 선수 앞에 뭐 스택셋 뭐 번치 포메이션 펼쳐가지고 이 선수가 릴리즈 이 재밍 안 당하게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기회를 어쨌든 무언가의 장치를 통해서 이 선수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레이븐스의 오펜스 구조가 그게 쉽지 않다는 점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결국에는 풋볼 도사 이 라마 잭슨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레이븐스의 오펜스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피츠버그 스틸러스도 이번 주에 패배를 했고, 스틸러스의 오펜스, 스틸러스의 디펜스 모두 형편없는 상황인 만큼 뭐 디비전 리더를 유지하고 있고, 뭐 현재까지는 디비전 우승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이긴 하지만 플레이오프 이번 시즌에 정말 1승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I know you guys are hungry for more, right? Itching. Let me tell you something. The city of Chicago is hungry too. NFC의 1번 시드 바로 시카고 베어스예요. 아니 믿겨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작년 이맘때 기억을 떠올리면은 진짜 팀이 무너졌잖아요. 뭐 맷 이버플러스 막 해고되고 막 이 무너졌었는데,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리그 1등입니다. 리그 1번 시드예요. 물론 이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말 벤 존슨 감독이 대단하다고 저는 박수를 치고 싶어요. 사실 이 경기는 좀 웃긴 경기였어요. 왜냐면 케일러 윌리엄스가 못했거든요. 비교적 뭐 안정적인 포켓 상황에서도 오픈 찬스를 보고서 어느 정도의 프로세스 자체는 잘 따라했어요. 근데 문제는 패스를 못 던졌어요. 정확성이 떨어지고 뭔가 살짝 타이밍이 어긋난 그러한 장면들이 많았고, 러싱 게임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것과는 다르게 분명히 패싱 게임에서의 부족함을 또 한 번 뼈저리게 느낀 경기였고, 그것 때문에 경기가 비등비등하게 펼쳐졌죠. 만약 패싱 게임에서 진짜 적당히만 해줬어도 저는 시카고 베어스가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상대로 진작에 가비지 게임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시즌 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베어스의 올 시즌이 만약 성공을 거둔다면 그것은 쿼터백인 케일러 윌리엄스가 아닌 벤 존슨이라는 인물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벤 존슨 감독이 올 시즌 성공을 거두고 있는 그 힘은 단순히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는 쿼터백과의 패싱 게임을 떠나서 오펜스의 현재 바닥을 지탱해주는 러싱 게임이 있어요. 이번 경기에서 베어스는 단순히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이 뛰어나서 그걸 이렇게 밀어붙였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플레이 디자인적으로 이글스의 디펜스를 완벽하게 흔들어냈어요. 끊임없이 모션을 통해서 스냅 직전 이글스의 갭 어사이먼트를
변동시켰고 모션 시킨 리시버를 그대로 뭐 에스콜트 블락 시키거나 카일 셔나한의 전매 특허 플레이 그런 것들을 하거나 뭐 스플릿 블락 시켜서 예상하지 못한 블락을 만들어내고 뭐 모션을 통해 이글스의 투하이 커버리지를 로테이팅하게 만들고 그 로테이팅하는 순간에 아웃사이드에 있는 리시버를 바로 이 세이프티의 블락으로 올려서 블락시키고 그리고 이글스의 이 블랭크십이 이 세이프티인 블랭크십이 디펜스의 유일한 약점이라는 것을 포착해서 그를 타겟으로 뭐 모션맨을 정하고 이러한 방향성 자체가 거의 미친 수준이었어요. 결국 개개인의 역량 측면에서는 저는 당연히 이글스가 우위라고 생각해요. 디펜스의 뭐 오펜스 대결에서. 근데 뭐 베어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현재 뭐 많은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글스의 D라인급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풋볼은 단순한 힘싸움, 단순한 탤런트 싸움이 아니잖아요. 1대1이 안 되면 2대1로 상대를 밀어낼 수 있고 이번 경기에 시카고 베어스의 러싱 이 스킴에서 트랩 컨셉이 굉장히 많았던 것처럼 상대가 블락하기 힘든 블락 앵글을 만들어내면 우리한테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벤 존슨 감독은 분명히 이 빅 판지오 코치가 프론트 세븐의 탤런트를 믿고 투하이를 유지할 것을 알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러싱 플레이에서 상대를 더 흔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의 전략은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물론 이렇더라도 제가 베어스의 성공이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는 이유는 뭐 디펜스가 형편없어서 물론 맞고요. 그리고 오펜스 쪽에 있어서는 뭐 케일럽 윌리엄스의 퍼포먼스 뭐 케일럽이 물론 이 뭐 드레이크 메이나 이런 쿼터백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그가 정상적인 프로세싱을 그래도 매 경기 해내고 있고 그 부분에서 발전을 거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하고 긍정적인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이 선수가 좋은 팀 성적을 깔아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감을 얻고 이 본인의 플레이를 더 많이 펼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는 케일럽 윌리엄스에 대한 이 위험보다도 제가 이 베어스의 이 성공이 지속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들의 오펜스 리시빙 웨폰진에 있습니다. DJ 무어 리시버, 뭐 롬 오둔제 이 넘버 1, 넘버 2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 리시버들에게 좀 불만이 많아요. 두 선수 모두 필드 위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케일럽 윌리엄스가 특히나 이 불운한 상황은 오픈 찬스일 경우에는 케일럽 본인이 공을 안 던져요. 근데 또 타이트한 곳에 완벽하게 공을 던지면 정확한 리듬에 맞춰서 그러면은 리시버가 드랍해요. 지금 DJ 무어라는 이 리시버는 풀 전력으로 필드를 뛰고 있지 않고 있고요. 롬 오둔제는 본인의 몸을 사리면서 플레이하고 있어요. 뭐 하스피럴 볼이라고 하죠. 그런 공들 잘 안 잡으려고 해요, 이 선수. 뭐 지금 뭐 타이트엔드인 러브랜드가 지금 스텝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루서 버든도 가끔씩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국 패싱 게임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팀 내 가장 많은 돈을 받고 있는 리시버들이 잘해줘야 되잖아요. 좋은 팀 분위기인데 저 애물단지 2명이 좀 분위기를 해칠까봐 그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우에는 AJ 브라운이 좀 만족할 만한 경기였죠. 뭐 팀은 졌어도 나는 개인 스탯은 챙겼다. 그냥 1대1 뒷볼 나한테 던져. 그러면 터치다운 만들어줄게. 라는 것을 진짜 실행해줬던 경기였고 뭐 100야드 돌파했고 2개의 터치다운. 뭐 AJ 브라운은 이번 주에 실제로 뭐 잡음이 없습니다. 뭐 인터뷰로 뭐 잘못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X에 안 돌아다녀요. 진짜 만족을 하고 있나봐요. 근데 그것 빼면은 오펜스가 좀 심각한 수준이었죠. 뭐 젤런 헐츠가 모든 기회를 놓치고 있고 플레이 콜러 또한 어떠한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다른 선수들은 불만이 쌓여가고 이들의 무적이라고 생각되었던 투시 푸시조차도 현재 파회가 되고 있어요. 이 투시 푸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언급을 드리자면 사실 뭐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플레이 뭐 럭비다, 뭐 이거를 하는 게 맞냐, 뭐 야만적이다, 뭐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 이건 뭐 엄연한 전술이다, 이글스가 잘하는 것일 뿐이다, 뭐 이렇게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뭐 대부분은 그래도 이 심판진들이 제대로 된 판정만 하면 뭐 사용하는 건 무리가 없겠지만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뭐 금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현재 대부분인데 금지를 꼭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투시 푸시가 좀
어느 정도 파괴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미네소타 이 브라이언 플로레스 코치가 했던 그 투시푸시 이 방어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방어법은 그냥 리그에서 사라졌어야 될 방어법이에요. 그때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어떻게 투시푸시를 막으려 했냐면 이 본인의 로스터에 진짜 최하 이 마지막에 있는 진짜 백업 선수를 그냥 경기당 한 스냅도 못 받는 그 선수를 야, 너 오늘의 임무가 있어. 뭔데요? 나 경기 뛰는 거야? 너무 좋아 했는데 저기 제일 중요한 역할이야. 너 저기 가서 그냥 필드에 누워있어. 이게 끝이었어요. 투시푸시 하는데 완전 진짜 대각선으로 일자로 누워가지고 선수가 그냥 누워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로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누워있고 그 선수가 이 벽을 세우면서 이 상대 센터와 이 가드들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인간 벽을 진짜 세운 거예요. 그대로 눕힌 다음에. 근데 그거는 사실 너무한 수준이었죠. 왜냐면은 그 선수에 대한 뭐 선수 생명이 진짜로 걱정될 정도로 부상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큰 플레이였고, 그리고 사실 진짜 뭐 이름이 없는 선수여서 그 역할을 맡겼겠지만 그 사실 자체가 좀 너무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브라이언 플로레스 코치가 진짜 이거는 너무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넘어가면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라는 팀이 이 투시푸시를 좀 방어하는 방법을 제대로 보여줬어요. 몇 주 전에. 이들은 보통 투시푸시의 경우에는 이 젤런 헐츠가 있고 그 뒤에 푸시를 해주는 선수가 있고, 그리고 젤런 헐츠의 양옆에 이 윙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이 사이드라인 이 옆에서 침투하는 선수들을 뭐 방어하기 위해서 또는 뭐 젤런 헐츠와 같이 밀어주기 위해서 그런 선수들이 있죠.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라는 팀이 보여줬던 것은 한 명의 이 선수를, 수비수를 아예 윙 플레이어를 뭐 밀치고 이 태클링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윙 플레이어를 돌아서 쿼터백에게 태클을, 다리를 잡고 태클을 하거나 또는 이 푸시를 하는 선수를 방해하는 그러한 임무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그 경기에서 2번 연속 투시 푸시를 막아냈어요. 이 고포릿을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본 시카고 베어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카고 베어스도 한 명의 선수, 이 닉 라이트였나? 그 코너백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투시 푸시를 해요. 이 윙 플레이어들이 같이 젤런 헐츠를 밀었을 때 이 닉 라이트가 코너백이 돌아가지고 이 젤런 헐츠의 공을 갈취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윙 플레이어가 본인을 이 블락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반박자 늦게 돌격을 하는 거죠. 옆에 사이드로. 그리고 젤런 헐츠가 이렇게 공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푸시하는 상황에서 그 공을 탈취하도록 오히려 시카고 베어스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떠가지고 이제 턴오버를 유발하도록 그렇게 임무를 줬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이 경기에서 턴오버를 결국 만들어냈죠. 펌블을. 아마 다른 팀들도 계속해서 답습을 해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글스도 당연히 이에 맞추어서 뭐 포메이션의 변형을 하겠죠. 이 윙 플레이어를 끝까지 혹시나 파고드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카고 베어스나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처럼 끝까지 이 젤런 헐츠를 돕지 않고 끝까지 뭐 세워놓는 이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럴 경우에는 과연 푸시하는 힘이 예전 같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이글스 입장에서도 이 투시 푸시를 어떻게 뭐 앞으로도 무적처럼 사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최근에 이 경기들에서 뉴욕 자이언츠에서도 뭐 그 압둘 카터였나요? 케이반 티보더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선수가 사실상 뭐 펌블을 만들었는데 오심 때문에 그것이 번복된 상황도 있었고, 투시푸시 상황에서의 그 모습들이 이 경기력, 이 퍼포먼스들이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이 이들의 오펜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들은 그래도 우리 뭐 숏 야디지만 가면은 투시푸시로 그냥 자동 퍼스트다운 갱신하는 팀이잖아 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뭐 투시푸시 앞으로 어떤 변형 과정을 거질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리그 최고의 팀인 리그 최고의 도깨비 팀에게 잡혔습니다. 캐롤라이나 팬더스, 진짜 알 수가 없는 팀이에요. 이 팀은
뉴올리언 세인츠한테 쪽도 못 쓰고 진 팀이 그 다음 주 애틀란타 팔콘스를 상대로 브라이스 형이 프랜차이즈 패싱 야드 신기록을 세우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한테 10점도 못 올리고, 근데 또 그 다음 경기는 1번 시드인 LA 램스를 상대로 31대 28로 승리를 했어요. 뭐 예측이 안 됩니다. 일단 경기 중간중간 이 LA 램스에게 기회였던 순간들이 팬터스한테 좀 돌아갔던 점이 주요했어요. 레드존에서 팁된 볼을 인터셉션으로 잘 연결시켰고, 또 마이크 잭슨이 미친 이 픽식스를 만들어냈었고, 이를 통해서 어쩌면 이거 캐롤라이나한테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싶었는데, 결국 그 기회를 본인들이 잘 잡아냈습니다. 이 데이브 카날리스 감독의 에라에서 가장 많은 러싱 비율을 선보였던 경기였어요. 이 경기는 이들은 13 퍼스널 3명의 타이트 엔드 패키지를 통해서 LA 램스를 상대했는데요. 아시다시피 LA 램스는 2 하이 커버리지의 팀이고, 3-4 패키지, 이 베이스 패키지를 선택했을 때 이들의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맨들은 큰 편이 아니에요. 이들은 다인 패키지를 리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팀으로 유명하죠. 이들은 작은 선수들을, 이 유동성 있는 선수들을 기용할 때 장점이 있어요. 왜냐? 본인들이 작으니까. 근데 이들이 이 베이스 패키지를 선택했을 때 좀 장점이 많이 사라지는 팀이기도 하죠. 이들의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은 큰 편이 아니었어요. 푸나 포드, 이들의 노스 태클 5피트 11인치밖에 안 돼요. 6피트가 안 되는 타입의 선수이고,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더블팀을 통해 디펜시브 태클들을 쉽게 3, 4야드까지 밀어붙이는 데 성공을 했고, 그 상황에서 인설트한 리시버, 타이트엔드로 세이프티를 블락한 채 코너백이 태클을 하게 만드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야기하였고, 이것이 러싱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어요. 피지컬한 라인 싸움에서 캐롤라이나 팬터스가 LA 램스보다 더 치열했다는 점, 결국 드라이브를 움직이게 만들고 끝까지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브라이스 형은 결국 전반적인 이 러싱을 통해 전진을 해나가고, 또 그것이 한끗 모자랐던 이 서드 다운, 포스 다운 상황에서 한 방만을 좀 보여주면 되는 이 경기의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브라이스 형 이 경기에서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제일런 코커와 또 테타이로 맥밀런, 이들에게 던진 터치다운 패스는 굉장히 이 터치가 높았던 훌륭한 패스들이었고, 그 패스가 모두 폴스다운에서 나왔다는 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브라이스 형이라는 쿼터백은 분명 본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좋은 결정력을 유지하고 좋은 패스를 던질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나 이게 일관적이지 못하고 혼자 불안해하고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는데, 이 경기에서만큼은 편안하게 포켓의 상황을 조율하고 자신있게 패스를 던졌습니다. 사실 브라이스 형이 진짜 0점만 잡히면 이런 업셋을 일으키는 것은 놀랍지가 않아요, 저에겐. 근데 기복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이 쿼터백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캐롤라이나 팬더스라는 팀 자체가 결국 브라이스 형의 기복처럼 이 도깨비 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현재. LA 램스의 경우에도 물론 부족했던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이들의 러싱 게임, 리시버를 계속 B갭과 C갭으로 인설트 해가지고 블락을 하거나 또는 페이크 블락을 하고 라우트 러너로서 패싱 타겟으로 쓴다든지, 그 파생된 플레이들의 효율이 굉장히 좋았고요. 디반테 아담스의 레드존에서의 이 플레이들, 2번의 터치다운, 정말 구간이 명간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집중력 자체는 팬터스가 그냥 더 우위였어요. 램스는 턴오버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고포리 상황에서 그들을 스탑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본인들의 손으로 경기를 역전할 수도 있었지만 턴오버로 자멸한 점들, 예상치 못한 패배였던 만큼 쓰라리이긴 했지만, 매튜 스태포드가 이런 불운이나 그리고 실수들을 자제하지 않는 쿼터백인 만큼 저는 다음 경기에 LA 램스가 바로 반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I mean, I've never seen a team run the same play as much as they ran it tonight and have as much success as they had. I mean, I'm out of words for it. 이제는 마이크 톰린 해임에 대한 요구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벤 로슬리스버거
뭐 프랜차이즈 쿼터백도 뭐 얼마 전에 본인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마이크 톰린 펜스테이트로 이적하는 거 어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정도로 지금 모두가 이 마이크 톰린의 거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상황이 분명히 웃기죠. 스틸러스 팬들은 이제는 못 참겠다. 우리 팀의 문제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감독이다 라고 새삼 깨닫고 있는 과정이고, 반면에 미디어의 경우 이 같은 감독 뭐 코칭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이크 톰린 자르면은 뉴욕 자이언츠나 테네시 타이탄스가 2초 만에 모셔간다 라고 렉스 라이언이 뭐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주장을 했어요. 물론 그럴 거예요. 분명 마이크 톰린은 인기 있는 감독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스틸러스라는 프랜차이즈에게 있어서만큼은 또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를 보신 분이라면 정말 이제는 그 생각이 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었잖아요. 버팔로 빌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경기 초반 뭐 턴오버를 통해서 모멘텀을 만들어냈고, 앞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오펜스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고, 뭐 쿼터백이 메이슨 루돌프로 교체가 됐어도 그것은 변하지 않았었고, 결국 후반전 버팔로 빌스의 러싱 오펜스를 상대로 탈탈탈 털리면서 이날 버팔로 빌스가 패스의 2배나 되는 러싱을 시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경기 이후에 TJ 왓이 인터뷰를 통해서 내 인생에서 이 똑같은 플레이를 저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저렇게 많은 성공을 거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플레이에 알고도 계속 당하고 있는 게 지금 스틸러스의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버팔로 빌스는 일단 뭐 당연히 러싱을 많이 시도했어요. 왜냐면 스틸러스의 강점, 이 패스러셔들이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뭐 드랍백 패싱 게임을 가져가는 것에 있어서 뭐 리시버진의 탤런트도 부족하고 최근 몇 경기를 통해서 그 약점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잘하는 거 강점, 러싱이잖아. 러싱 하자 라고 이들은 간단하게 선택을 했고, 11 퍼스널과 12 퍼스널, 그리고 타이트엔드 윙 쪽에 번치셋을 유지시킨 채 뭐 윅사이드 인사이드 존 플레이나 또는 듀오 컨셉 러싱을 그냥 하루 종일 펼쳤어요. 그래서 아마 TJ 왓이 말한 것처럼 똑같은 플레이를 계속한다, 이것도 처음 보는데 그 똑같은 플레이로 계속 성공하는 것도 처음 본다 라고 그 인터뷰를 했던 것처럼, 빌스는 사실 뭐 완전히 똑같은 플레이는 아니었지만 거의 똑같은 포메이션에서 2가지의 거의 러싱 스킨만 사용했기 때문에 뭐 똑같은 플레이를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빌스의 오펜스는 뭐 매주 말씀드리지만 플레이북이 굉장히 간소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굉장히 날카롭게 운영할 수 있는 팀이에요. 한쪽에 언밸런스한 셋으로 이 수평적으로 필드가 배치된 상황에서 스틸러스의 디펜스는 그냥 속수무책이었어요. 라인맨들의 개개인의 능력치로만 본다면 분명히 스틸러스는 밀리진 않아요. 하지만 빌스 오펜스가 보여주는 실행 능력, 그리고 뭐 지속적인 더블팀, 지속적인 이 제임스 쿡의 러닝백의 컷백을 제대로 태클링하지 못했던 점은 이 스틸러스가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점은 단순히 이번 한 경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스틸러스 디펜스는 리그 최고의 셀러리 캡을 자랑해요. 올해 리그 디펜스 셀러리 캡 1등이 바로 피츠버그 스틸러스예요. 왜냐면 뭐 몇몇만 봐도 TJ 왓도 있고 뭐 알렉스 하이스미스도 있고 정말 좋은 선수들이 가득하잖아요. 뭐 캠 헤이워드도 있고. 근데 디펜스의 EPA가 리그 22등이고요. 경기당 뭐 평균 실점도 리그 20등이에요. 그냥 돈은 제일 많이 쓰는데 디펜스의 수준은 중하위권이라는 거예요. 그냥 망한 거죠. 이 팀은 디펜스를 통해서 올 시즌 위닝 시즌을 거두고 뭐 그것을 통해서 더 높은 목표를 바라봤을 테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에요. 리그 최고의 D라인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디펜스가 중하위권인 이유는 아무런 플랜 없이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리그의 트렌드를 쫓지 않고 상대하는 팀에 맞는 윅투윅 게임 플랜에 의해 플레이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하던 거 하자라는 아니란 마인드로 경기가 항상 펼쳐지기 때문에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커버 3 펼치고 그냥 뭐 커버 1 맨프리 펼치자,
이것이 그들의 마인드예요. 하지만 리그의 오펜스는 점점 까다롭고 정교해지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D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도 그것으로 설사 매 플레이마다 쿼터백을 눕힐 수 있는 가능성,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디펜스가 뭘 할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는 어떤 할아버지도 눕히지 못해요. 조 플라코가 이들에게 30점 넘게 득점했던 거 기억하시죠?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공을 빨리 던지니까, 디펜스가 뭐라 할지 아니까 그냥 스냅 전에 탁탁탁 여기다 공 던지면 되겠네? 바로 생각이 드니까요. 러싱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이 러싱에 약하고 변화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통한 컨셉을 주구장창 사용해도 그대로 통해요. 경기 내내 무언가 반전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결국 스틸러스의 디펜스 전법, 턴오버 하나 있어요. 잘해요.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 턴오버를 만들어냈죠. 근데 턴오버를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 턴오버를 결국 오펜스가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팀 상황이기 때문에 턴오버를 만들어내도 그냥 펀트 차고 끝이에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자랑하는 이 D라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또 불안한 디펜시브 백 진으로 맨 커버리지를 고집하고 있고, 아무런 긍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야심차게 진행한 이번 오프시즌 트레이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런 램지와 민카 피츠패트릭 트레이드. 그 당시에는 민카 피츠패트릭이 어쨌든 좀 더 나이가 젊기 때문에 스틸러스가 좀 손해 아니냐, 어느 정도 아쉽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스틸러스 디펜스에게는 코너백이라는 포지션이 세이프티보다는 좀 더 절실했던 상황이었던 만큼 램지가 잘만 하고 부상만 안 당하면은 스틸러스가 승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들은 제일런 램지를 아웃사이드 코너백으로 굴리더니 대차게 말아먹었죠. 램지가 이제 아웃사이드 코너로는 못 뛰는 선수예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래서 램지 안 되겠다, 그냥 세이프티로 올리자. 우리 세이프티 부상 당했는데 램지도 늙었고 늙은 코너백들이 세이프티로 포지션 변경하는 거 자연스럽잖아.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게 합리적으로는 분명히 보여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애초에 젤런 램지를 세이프티로 쓸 거면 원래 세이프티고 더 잘하고 더 젊은 민카 피츠패트릭을 도대체 왜 내보냈냐고요. 제일런 램지는 코너백으로서 뛰어야 더 가치가 있는 선수잖아요. 지금은 슬락 코너백으로 뛰어야. 근데 지금 그를 세이프티로 쓴다는 사실 자체는 애초에 민카 피츠패트릭 트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유인 거죠. 그리고 지금 조지 피킨스와 DK 메칼프 트레이드,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지금 조지 피킨스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에서 CD램보다도 잘해요. 리그 최고의 리시버보다도 잘합니다. 그냥 잭슨 스미스 지그바 제외하면은 저는 지금 조지 피킨스의 퍼포먼스가 리그 2등이라고 생각해요. 리그 최고의 리시버라고 해도 사실상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서야 팬들은 스틸러스가 조지 피킨스를 3라운드 픽에 이 댈러스에게 판 것은 패착이다, 역사상 최악의 트레이드다, 이렇게 주장하고 멍청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잘못했어요. 근데 애초에 저는 조지 피킨스가 피츠버그 스틸러스에 지금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활약을 보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스틸러스에서의 조지 피킨스는 정말 단순한 50-50 볼 리시버였어요. 그냥 사이드라인 따라서 골아우트 타는 게 끝인 선수였어요. 지금 댈러스에서 그가 인브레이커로서 활용되고 더 다양한 방면으로서 활약하는 것은 댈러스 카우보이스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지금의 코칭진이 있는 스틸러스에서 조지 피킨스는 그냥 3라운드 리시버의 가치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 정도로 스틸러스라는 팀이 한 선수의 탤런트를 평가하고 그것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특히 오펜스 쪽에서 더욱더 말이죠. 대신에 이들은 조지 피킨스를 어쨌든 트레이드하고 그 이전에 DK 메칼프를 데려왔어요. 물론 DK 메칼프 좋은 선수예요. 근데 피킨스보다 나이가 더 많았고, 그리고 두 번째 장기 계약으로 연장 계약을 체결했죠. 평균 연봉 리그 4위의 리시버로 만들어준 것은 말도 안 돼요. 지금 DK 메칼프가 자말 체이스, 저스틴 제퍼슨, CD램급의 리시버라고
모두가 지금 생각을 할까요? 절대 아니잖아요. 지금 DK 메칼프는 탑 10 리시버도 안 돼요. 탑 20도 안 되고, 근데 리시버 연봉 지금 4위입니다. 4위. 더군다나 본인들이 그 돈을 줬다면 그에 걸맞는 활용이라도 하면 다행이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지금 그들의 쿼터백들은 패스를 멀리 던지지 못하는 선수들이고, 그들의 오펜스 플레이 콜러도 먼 패스를 싫어하고 짧은 패스만을 고집하는 코치이고, 이들의 오펜스 아이덴티티는 13 퍼스널, 즉 타이트 엔드들이 핵심이에요. 이건 그냥 DK 메칼프의 이름값이 트레이드 마켓에 떠돌았고, 스틸러스라는 프랜차이즈가 한 선수를 진정 어떻게 활용하고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느냐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 선수의 이름값 하나에 의존했다고 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짧은 패스 위주, 그리고 타이트 엔드가 핵심인 오펜스에서 DK 메칼프가 도대체 뭘 하겠냐고요. 결국 올 시즌 DK 메칼프는 리그 연봉 4위, 연장계약 체결하자마자 커리어 로우 시즌을 지금 보이고 있고, 더불어서 그냥 그의 플레이를 보면은 스크린 패스 받고 뛰는 야드 애프터 캐치 타입의 리시버가 되었어요. 우리가 아는 DK 메칼프, 시애틀 시옥스 시절에 진짜 뭐 3-40야드짜리 딥볼, 뭐 상대 코너백 그냥 스피드로 제쳐가지고 터치다운 만드는 굉장히 폭발적인 리시버였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그냥 스크린 패스 받는 수준의 리시버로 전략을 해버렸어요. 이제는 뭐 대부분의 미디어가, 스틸러스 쪽에서 미디어가 좀 이 본인들의 최근 부진에 대해서 쿼터백 포지션이 문제다라고 좀 뭔가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좀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 뭐 쿼터백을 바꿔야 한다, 뭐 마이크 톰린, 피츠버그 스틸러스 지난 몇 년간 뭐 쿼터백 포지션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들이 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는 건 당연하다, 뭐 라마 잭슨, 조 버로우 그런 선수 있으면 뭐 스틸러스도 슈퍼볼 컨텐더 되다, 가능하다, 뭐 이렇게 미디어에서 좀 뭔가를 짜고 있는데, 그 쿼터백들조차도 스틸러스 본인들의 선택이었어요. 작년 저스틴 필즈, 러셀 윌슨 본인들의 손으로 데려왔고, 올해 에런 로저스를 데려온 것도 그들의 선택이에요. 데니얼 존스나 샘 다놀드 같은, 혹은 지노 스미스 같은 다른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에런 로저스만 봐도 올해 잘하고 있어요. 그가 받는 연봉을 생각해 보세요. 리그 뭐 이 스타팅 쿼터백들 중에 리그 최저의 연봉을 받고, 이 정도 성적이면은 저는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선의 플레이를 펼치고 있어요. 단지 스틸러스 오펜스의 현재 가장 큰 문제, 본인들이 필드 중앙에 공을 던지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왜 오펜스에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본인들이 필드 중앙에 공을 던지면 그것이 턴오버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것을 꺼려하고 사이드라인 쪽이나 숏패스 위주로 공을 던지길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마이크 톰린 감독이 그걸 원했기에 그것에 특화된 플레이 콜러인 아서 스미스를 데려온 것이고요. 그것만큼은 아직도 잘할 수 있는 에런 로저스라는 쿼터백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쿼터백이 문제다? 이거는 그냥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스틸러스라는 팀이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코칭에서의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 코칭을 넘어서 이것은 팀 빌딩 자체가 잘못된 수준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승 8패로 현재 위닝 시즌 거둘 수 있고, 또 어쩌면 디비전 우승 가능성까지 열려있다는 사실이 좀 역겹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위닝 시즌, 마이크 톰린 감독의 10몇 년 연속 위닝 시즌, 단순한 스틸러스 로열티, 우리는 감독을 자르지 않아, 이런 것들에 이제 팬들이 좀 눈이 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스틸러스라는 이 프랜차이즈가 명문 프랜차이즈로서 다시 한번 돌아오고 슈퍼볼 컨텐더로 다시 한번 본인들의 이름을 새기고 싶다면 저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스틸러스라는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콜츠와 텍산스 경기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일단 치열한 디비전 경기였고요. 양팀 모두 좀 승리할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지 휴스턴 텍산스의 수비가 좀 더 완벽했기 때문에 경기를 잡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이 CJ 스트라우드의 복귀 전
예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의 이 몸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 그리고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패스의 정확성, 이러한 것들, 전체적인 뭐 디시전 메이킹 굉장히 훌륭했고요. 전반적으로 스트라우드가 부상에서 좀 푹 쉬고 돌아온 만큼 이 본인의 좀 몸을,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한 것 같다. 플레이오프 모드로 좀 돌아온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었어요. 뭐 오펜시브 라인진에서도 에드 잉그램이 뭐 바로 막 프리색을 허용했던 장면처럼 텍산스 오펜스가 좀 근본적으로 변했다라고 좀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들이 러싱 게임에서만큼은 피지컬하게 상대를 밀어붙일 수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플레이 액션에 좀 더 기회가 자연스럽게 벌어진다면, 또 스트라우드가 항상 이 정답만을 맞추는 이 패스들, 플레이들을 펼친다면 꽤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봤어요. 이날 이 인디애나 콜츠의 디펜스는 제로 블리츠를 좀 여러 번 했어요, 루 아나로모 코치가. 근데 그게 제대로 먹혔다 라고 느껴진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스트라우드가 전부 다 이 제로 블리츠 상황에서 진짜 빨리 다가오는 이 수비수가 진짜 본인을 이제 손끝 하나 딱 건드리기 전에 패스를 다 빨리 던지면서 그것이 다 무력화가 됐어요. 니코 콜린스 막 이 선수들에게 던지는 패스들의 엔티스페이션이 전부 대박인 수준이었어요. 인디애나는 분명 이 뭐 소스 가드너 영입 이후에 더 적극적인 블리츠와 맨 커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생각대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이 경기에서 11번의 블리츠를 시도했는데 스트라우드는 9번의 패스를 성공을 시켰고, 뭐 쿼터백 압박률이 블리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7.3%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는 뭐 이 팀이 분명히 존 블리츠를 했을 때와 또 맨 블리츠를 했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인디애나 콜츠의 현재 뭐 선수들의 구성진, 그리고 뭐 본인들의 디펜스 아이덴티티를 생각했을 때는 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들어가는 존 블리츠가 더 맞는 방향이라고 봐요. 단순히 뭐 코너백 탤런트, 뭐 소스 가드너 제외하고 뭐 부족하다, 뭐 맨 커버리지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이 존 블리츠를 선택했을 때 뭐 어떻게 이 프런트를 운영하고 뭐 스턴트를 또 섞고 뭐 이런 쿼터백을 속여내고 이런 그런 요소들 디테일 하나하나 이 종합적인 과정에서 저는 맨 커버리지를 쓰는 콜츠보다는 뭐 시뮬레이티드 프레셔, 뭐 존 블리츠 이런 것들을 쓰는 콜츠가 좀 더 효과적이고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인디애나 오펜스의 경우에는 블리츠를 상대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휴스턴 텍산스는 뭐 리그 최고의 디펜스고 맨 커버리지를 분명히 즐겨하는 팀이죠. 왜냐면 본인들의 디펜스 탤런트에 자신이 있으니까. 디미코 라이언스 감독은 세컨드 다운부터 맨 커버리지를 뭐 블리츠를 사용을 했는데, 데니얼 존스가 이 CJ 스트라우드랑 똑같아요. 11번의 블리츠를 맞이했는데 스트라우드는 9번의 패스를 성공시켰던 것과 다르게 데니얼 존스는 2번의 패스밖에 성공을 못했고, 그 상황에서도 14야드밖에 전진을 못했어요. 그리고 쿼터백 압박률이 54.3%였어요. 정말 블리츠 상황에서 굉장히 이 콜츠가 이 별다른 이 해답을 내놓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 번의 썰드다운 경합에서 아쉽게 뭐 리시버들이 놓친 패스도 있었고, 전반적으로는 리시버와 코너백 매치업에서 휴스턴 텍산스가 쉽게 승리를 했어요. 그 와중에도 뭐 알렉 피어스가 19야드짜리 터치다운 이 라시티어에게 만든 것은 분명히 훌륭했지만, 물론 아직 저는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이 좋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의 러싱 게임도 이번 경기 나쁘지 않았어요. 2명의 타이트엔드를 라인에 붙여서 듀오 컨셉 혹은 한 명의 타이트엔드를 붙여서 인사이드 존을 선택을 했는데, 텍산스의 디펜시브 태클들이 좀 빡센 만큼, 그리고 콜츠가 현재 이 본인들의 센터와 라이트 가드진이 좀 시즌 초반에 비해서 좀 폼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냥 더블팀으로 2-3야드 밀고 조나단 테일러가 뭐 태클 따돌리고 점프컷 해가지고 뭐 4-6야드 전진하면 되잖아 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고, 실제로도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뭐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데니얼 존스가 여러 번 이 청크 플레이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디펜스도 굉장히 준수한 팀이잖아요. 크리스 웜리, 에드 잉그램 상대로 프리색 만들어낸 거 정말 대단했고, 근데
전체적으로 최근 부진하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소스 가드너 영입 이후에 본인들의 디펜스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좀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고, 결국 디펜스가 완전 압도적인 이 휴스턴이나 덴버처럼 상대 오펜스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수준의 결과를 기대했을 텐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오펜스에서도 데니얼 존스가 현재 부상 중인 상황이고요. 다리 부상이죠. 그리고 이 부상인 만큼 그의 모빌리티가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 데니얼 존스에게는 은근 모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데니얼 존스는 이 쿼터백 런옵션 플레이를 뛸 수 있는 선수잖아요. 막 은근 한 번씩 데니얼 존스가 이 디펜스가 예상하지 못했던 막 쿼터백 리드 플레이, 존 리드 플레이 한 번씩 하면은 갑자기 30야드 막 전진하고, 맞다, 데니얼 존스 뛸 수 있었지, 미안해 너 이제부터 각인할게, 막 이런 식으로 막 항상 접근을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돼요. 위협했던 요소 하나가 사라졌다는 뜻이고, 그리고 시즌 초반만큼 데니얼 존스가 부상 때문에 다운필드 패션 게임을 시도하지 않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부진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나단 테일러라는 리그 최고의 러닝백이 있고 전체적인 전력이 탄탄한 팀이에요. 그래서 약팀을 상대로는 아직도 진짜 확실하게 팰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강팀들과의 매치업에서 만큼은 뭔가 그들보다 하나씩 부족하고 좀 차별화된 점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현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뭐 조나단 테일러라는 규격 외의 선수가 있는 만큼 남은 시즌 인디애나 콜츠가 무언가 본인들의 방향성을 찾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잠재력 자체는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번 주 경기들 주요 매치업들에 대해서 조금 프리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원래 사실 계획은, 이번 시즌 계획은 뭐 프리뷰는 뭐 라방을 통해서, 유튜브 라방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해보고 싶었는데 좀 방송을 막 한다는 게 좀 이게 진입 장벽이 있더라고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아직 뭐 마이크나 이런 장비도 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것은 좀 연기하고 나중에는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라방하면서 좀 소통을 해보고 싶네요. 아무튼 이번 14주차 경기들, 주요 경기들 한번 프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TNF 경기예요. TNF 경기 굉장히 중요한 매치업이죠.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 이 라이온스의 홈에서 펼쳐지는데요. 라이온스가 홈에서 3.0포인트 페이보릿입니다. 아무래도 뭐 라이온스라는 팀이 좀 더 안정적이다 라는 것을 좀 더 주안에 가진 것 같고, 또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라이온스 오펜스가 뭐 어마어마한 득점을 거둘지 모른다 라는 예측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의 오버 언더 기준도 54.5포인트로 지금 14주차 모든 경기들 1등이에요.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부상자를 한번 살펴보면 카우보이스에서는 트레번 딕스 코너백과 또 타일러 가이튼 이 오펜시브 태클이 현재 아웃이 확정된 상황이에요. 타일러 가이튼 아웃은 굉장히 크겠죠.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에 있어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도 커비 조셉이 아웃이고요. 뭐 칼리프 레이먼드 리시버도 아웃이고, 또 브록 라이트 타이트 엔드도 아웃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 공식적으로 아웃이 확정되진 않았는데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이 저번 경기 뭐 부상을 당해가지고 경기에 빠진 것처럼 이번 주에도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연습에 참가하지 않았고, 혹여나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더라도 그의 컨디션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팀 핵심 선수들이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오펜시브 태클, 뭐 디트로이트는 세이프티와 뭐 리시버, 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선수들이 이 TNF인 만큼 경기력이 좀 쉽지 않을 거고 좀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을 이 경기인 만큼 이 경기가 좀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오버 언더 기준처럼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은 이 디펜스 쪽에서 좀 대량 실점이 날 확률이 분명히 있어요. 먼저 디트로이트 오펜스와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의 맞대결을 생각하면 사실 라이온스의 오펜스 분명히 부족한 이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많은 득점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 충분히 맞아요.
왜냐면 카우보이스 현재 특히 경기 초반에 이들이 아직도 뭐 라인베커들, 세이프티들이 본인들의 이 어사이먼트가 뭔지 좀 확인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것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이온스라는 팀은 이 미스디렉션 스터프들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팀이고 경기 초반부터 뭐 플레이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저는 초반부터 어마어마한 야드 전진 또 터치다운을 뽑아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보자면 카우보이스의 디펜시브 태클진들이 굉장히 막강하다는 점이에요. 키넨 윌리엄스와 함께 뭐 이들이 뭐 오디 기주아도 있고 정말 좋은 선수들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라이온스에게 있어서 유일한 약점, 가장 큰 약점을 꼽는다면 이들의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진이에요. 그래서 과연 현재까지 저번 경기까지도 불안했던 이들의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진이 카우보이스의 막강한 디펜시브 태클진들을 상대로 얼마나 잘 버텨줄 수 있을까. 결국 라이온스 입장에서는 그냥 평범한 드랍백 패싱 게임을 펼치면 안 될 경기예요. 얼마나 경기 초반부터 러싱을 셋업해 나가고 그것을 통한 플레이 액션 오펜스를 펼치느냐, 뭐 스크린 게임 이런 퍼리미터 컨셉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패스러셔를 따돌리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가 얼마나 제정신을 차리고 확실하게 이 선수를 따라가고 너는 쟤 따라가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콜이 잘 이루어지고 또 퍼리미터 컨셉에 대한 이 태클링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매치업만 생각해 보면 분명히 뭐 4쿼터나 또 뭐 3쿼터에서는 카우보이스에게 분명히 이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경기 초반에서만큼은 이 라이온스의 오펜스가 그래도 잘 전진을 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본인들이 이 라이온스한테 분명히 좀 많은 것을 이제 디펜스의 스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본인들의 오펜스가 경기 초반에 얼마나 잘 따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뭐 캔자스 시티 칩스와의 이 추수감사절 경기와 비슷한 양상처럼 우리가 1쿼터에 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오펜스도 충분히 따라가서 우리의 디펜스가 나중에 이들을 밀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 카우보이스의 이 경기 플랜으로 이어질 것 같고, 저는 여기서도 덱 프레스컷을 좀 믿고 있어요. 왜냐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굉장히 맨 커버리지 헤비 팀이잖아요. 블리츠도 자주 사용하고 뭐 블리츠를 안 쓰면 뭐 쿼터백 스파이라도 해가지고 막 막으려는 팀인데 과연 조지 피킨스와 CD 램을 상대로 뭐 커비 조셉도 없는 상황에서 뭐 테러스 퍼거슨 과연 이들의 맨 커버리지로 잘 막을 수 있을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점수가 좀 많이 날 확률이 분명히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양 팀의 쿼터백 모두 이 좋은 플레이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디펜스가 서로를 막아내기에도 분명히 힘들 것 같아요. 결국 뭐 한두 번의 뭐 폴스 다운 상황이라든지 또는 턴오버를 어떤 팀이 더 유발을 할 확률이 높냐라는 점을 따졌을 때 저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일단 뭐 카우보이스의 오라인도 현재 타일러 가이튼이 부상으로 아웃된 것은 마찬가지긴 하지만 덱 프레스컷이 지금 워낙 폼이 좋고 또 저번 경기의 그 프레셔 상황에서의 플레이들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던 만큼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좀 에이든 허친슨을 제외하면은 뭐 맥닐이라는 디펜시브 태클도 제외하면은 좀 어쨌든 D라인에 대한 이 무게감이 떨어지는 팀인 만큼 덱 프레스컷을 온전히 압박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카우보이스는 그래도 이들의 디펜시브 태클들이 저는 제러드 거프를 몇 번 이 색을 만들어내고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라이온스가 고포릿을 고집했을 때 카우보이스는 어떠한 필드골을 찰 수 있는 키커를 가지고 있다는 점, 물론 고포릿을 통해서 터치다운을 만들 기회도 분명히 있겠지만 무언가 최근 고포릿의 그런 성공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 7번 연속 고포릿을 지금 실패 중이고 있죠. 이번 경기에서도 어쩌면 또 실패가 이어진다면 카우보이스는 반면 그 기회를 살려서 뭐 필드골을 만들어내고 그 필드골을 차곡차곡 정립해 나가면서 예상치 못한 이 4쿼터에 갑자기 카우보이스가 뭐 앞서 나가고 있네? 그때 그 필드골 그냥 차버릴걸, 이렇게 아쉬운 장면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카우보이스의 3.0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카우보이스의 업셋 기회도 분명히 강력하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TNF 경기인데 굉장히 재밌을 거고, 또 본인들의 와일드카드 이 헌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 만큼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경기는 스틸러스와 레이븐스, 이 리그에서 가장 치열한 라이벌리 중에 하나죠. 이 디비전 맞대결이 레이븐스의 홈에서 레이븐스가 6.0포인트 현재 페이보릿입니다. 사실 스틸러스에 대한 비판을 앞서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스틸러스라는 팀이 대단한 것은 어쨌든 위닝 시즌을 만들어낸다는 점, 져야 할 경기에서 또 이기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팀이에요. 그리고 디비전 라이벌인 이 볼티모어 레이브스 같은 팀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 팀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레이븐스라는 팀이 오펜스와 디펜스 모두 무언가 특출난 점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펜스의 경우 라마 잭슨이 좀 많은 실수를 저번 경기에서 범했고, 본인의 부상에 대한 그런 컨디션 저하, 그리고 데릭 헨리를 통한 러싱 게임도 굉장히 이 작년과 같은 폭발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전체적인 오펜스의 효율성이 좋지가 않아요. 제로 블리츠 상황에서 리시버들이 이 타겟으로 좀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요. 또 불안한 오펜시브 라인진을 생각하면 더욱더 말이죠. 그리고 스틸러스는 이 모든 것을 부숴낼 수 있는 어쨌든 디펜시브 라인진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조 플라코처럼 진짜 공을 받자마자 이 색 당하는 거 무서워서 막 빨리 던지고 그러한 타입의 쿼터백이 라마 잭슨은 아니에요. 전성기 이 라마 잭슨이라면 그러한 플레이를 선보였겠지만, 지금 라마 잭슨은 좀 공을 오래 끌고 이 디시전 메이킹을 느리게 좀 오래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만큼 스틸러스의 디펜스가 이전 경기와는 다르게 오히려 레이븐스를 상대로 저는 좀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또 스틸러스도 이 최근 데리우스 슬레이라는 이 베테랑 코너백, 더 이상 뛸 수 없는 수준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코너백을 방출하는 결정을 했어요. 결국 본인들 스스로 원래라면 진짜 예전에 스틸러스라면 방출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안고 갔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미디어를 인식한지는 모르겠어요, 미디어를. 근데 아무튼 좀 변화의 물결을 어느 정도 예상한다면 그래도 이들의 디펜스가 이번 경기에 좀 충분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틸러스의 오펜스도 사실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레이븐스의 디펜스가 좀 양악할 만한 팀들을 상대로는 좀 스텝업 했네 라고 느껴졌지만, 바로 신시내티 벵갈스한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보면 사실 이 팀의 디펜스도 좀 이도저도 아니다, 오펜스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스틸러스의 오펜스는 양악을 할 만한 팀입니다. 스틸러스 오펜스 지금 에런 로저스가 선수들과 필름을 보고 있냐 아니냐 그런 말도 안 되는 걸로 따지고 미디어에서 좀 부추기고 있는데, 물론 에런 로저스가 공을 또 빨리 던지고 해가지고 레이븐스의 그런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하겠지만, 카일 해밀턴이라는 이 수비수가 타이트엔드든 이 스틸러스가 좋아하는 타이트엔드든 또는 DK 맥칼프든 좋은 매치업을 충분히 저는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좀 많은 점수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팀의 오펜스 모두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좀 더 누가 더 공을 잘 간수하고, 그리고 몇 번에 한 번이나 두 번의 터치다운만 나오더라도 그 터치다운을 과연 누가 더 만들 가능성이 높느냐를 생각을 했을 때, 물론 레이븐스에게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6.0포인트는 스틸러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스틸러스의 업셋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하지만 2차 맞대결에서는 또 레이븐스가 그때는 이길 수도 있는 좀 여러가지 예측이 좀 힘든 이 라이벌리인 만큼 저는 스틸러스의 6.0포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도 디비전 맞대결이에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인디애나 콜츠와 잭슨빌 제규어스 두 팀 모두 현재 8승 4패로 이 디비전 동률입니다, 승률이.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팀이 단독 디비전 리더로 또 한번 앞서 나가겠죠.
콜츠의 경우에는 저번 경기 소스 가드너가 부상을 당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뭐 예상보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좀 그래도 뭔가 이번 경기만큼은 결장을 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는 상황이고요. 콜츠와 제규어스와의 매치업은 일단 제규어스의 홈이고 인디애나 콜츠가 상대 원정팀, 특히 뭐 그래스를 사용하는 팀들을 상대했을 때 굉장히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 뭐 습한 날씨라면 인디애나 콜츠가 좀 더 이 컨디션적으로 부족한 이 매치업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두 팀 모두 러싱 게임을 통해서 이 플레이를 펼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땐 물론 인디애나에게 좀 더 엣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조나단 테일러라는 런닝백이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안정적으로 어떤 쿼터백이 더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느냐,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 분명 턴오버를 좀 많이 저지를 만한 상황이거든요. 뭐 펌블을 저지른다든지 뭐 혼자 뭐 자빠져서 넘어진다든지 그런 상황이 전혀 놀랍지 않은 쿼터백이잖아요. 데니얼 존스도 뭐 뉴욕 자이언츠 시절이라면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여줬겠지만 인디애나에서 그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볼 간수를 잘하는 선수인 만큼 저는 콜츠의 오펜스가 제규어스보다는 무언가 이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만큼은 더욱더 뛰어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디펜스의 경우에는 인디애나 콜츠, 뭐 이들은 루 아나노모 코치가 이번 소스 가드너가 없고 또 코너백인 슬락 코너백인 케니 무어도 이 부상을 겪고 있는 만큼 좀 맨 커버리지를 자신있게 펼치기보다는 좀 존 타입 위주의 이 디펜스를 펼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것들을 예상한 상황에서 이 리암 코엔 감독이 어떤 이 오펜스들을 준비를 했을까, 이 스크립트를 어떻게 짜냈을까, 개인적으로 좀 많은 오픈 찬스를 또 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예측은 하고 있어요. 뭐 제규어스의 디펜스도 굉장히 이 폭발적이고 뭐 그런 턴오버 능력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이들 또한 이 블리츠 패키지 라인베커를 먹으려고 시켜가지고 상대 쿼터백을 혼란스럽게 보내고 너가 나가고 나는 커버리지 드락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만큼 현재 페이스가 좀 떨어진 데니얼 존스를 상대로 몇 번의 기회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전체적인 이 매치업, 탤런트상의 매치업만 보면 인디애나 콜츠의 손을 들어주고는 싶어요. 만약 똑같은 방향의 풋볼을 추구했을 때, 뭐 날씨가 안 좋고 해서 러싱 게임 위주로 이 풋볼을 추구했을 때 분명 콜츠가 더 안정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제규어스의 홈이고 또 콜츠가 워낙 이 원정 경기들에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이 올 시즌 보인 만큼 저는 잭슨빌 제규어스가 어쩌면 업셋을 또 한번 만들어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잭슨빌의 1.5포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또 디비전 라이벌 맞대결, 뭐 리그 최고의 디비전 맞대결이죠. 바로 시카고 베어스와 그린베이 패커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맞대결인데, 일단 시카고 베어스가 지금 1번 시드예요. 1번 시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린베이 패커스에게 좀 한 방 맞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시카고 베어스의 오펜스, 정말 런게임을 통해서 지금 시즌을 이끌고 가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케일러 윌리엄스가 그래도 조금씩 긍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확실한 상황에서 그린베이 패커스의 디펜스는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스도 만만치는 않았지만 그린베이가 저는 마이카 팔슨스라는 존재 때문에 좀 더 라인선상에서 확실하게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요소가 이 이글스보다는 좀 더 강하게 있다는 점, 그러한 점들을 통해서 이 시카고 베어스의 뭐 약한 고리, 뭐 레프트 태클 자리를 확실하게 노린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케일러 윌리엄스를 좀 흔들고 그의 디시전 메이킹을 계속 느리게 만들고 그 상황에서 막 이리저리 스크램블 상황 만든 다음에 던진 공을 뭐 인터셉션 해오고 그런 모습들을 패커스가 충분히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경기 패커스에게 좀 더 마음이 기우는 것은 이 팀의 오펜스예요. 이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이 분명 저번 이 추수감사절 경기에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어요. 정말 대담하고 그런 과감한 패스들을 던졌는데 그 패스들이 모두
정말 리시버가 잡을 수 있는 그 최적의, 근데 상대는 못 잡는 그 최적의 스팟에 정확히 매 패스가 진짜 딱딱 꽂혔어요. 그래서 결국 승리를 이 라이온스라는 라이벌을 상대로 거둘 수 있었는데, 시카고 베어스의 디펜스가 물론 현재 디펜스 턴오버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디펜스 턴오버가 26개로 리그 1등입니다. 리그 전체 1등. 근데 사실 시카고 베어스의 수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팀의 수비 별로입니다. 정말 뭐 포맨 러쉬라는 측면에서도 이 믿을만한 이 패스 러셔가 없어요. 조시 스웨트는 A급 패스 러셔가 아니잖아요. 그냥 B 플러스, 잘해야 B 플러스급의 패스 러셔이고, 그 조시 스웨트 뭐 제외하면은 뭐 부커도 사실 로테이션 가이지, 뭐 정말 주전 선수로서 매 스냅마다 뛸 만한 선수는 아니죠. 이처럼 시카고 베어스의 D라인이 좀 막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데니스 알렌 코치가 굉장히 많은 블리츠를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블리츠조차도 굉장히 느리게 이 상대 쿼터백에게 가고 있다는 점. 이 블리츠 상황에서의 쿼터백 압박률, 뭐 쿼터백 압박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리그 최하위권이에요. 더군다나 뭐 코너백진들도 현재 부상을 당한 상황이고, 이들이 맨 커버리지를 했을 때 자신있게 상대 리시버를 막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조차 이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막강하고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그 리그의 누구보다 잘 펼칠 수 있는 그린베이 패커스를 상대로 시카고 베어스의 디펜스가 상대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카고 베어스가 뭐 다른 경기들처럼 뭐 인터셉션 하나 가져올 수는 있는 경기요. 뭐 조던 러브가 엄청 던져댈 것이니까. 근데 뭐 터치다운은 4개 던져주는, 뭐 4개의 터치다운, 하나의 인터셉션, 조던 러브가 약간 이런 기록을 이번 경기에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시카고 베어스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또 한번 벤 존슨 코치의 러싱 게임을 통해서 뭐 디반테 와이엇이라는 디펜시브 태클이 패커스가 현재 부상으로 뭐 결장하고 그러한 상황인 만큼, 시카고 베어스는 런 게임을 통해서 최대한 조던 러브의 이 드라이브 수를 억제하고, 그리고 억제된 드라이브에서 이 턴오버를 하나라도 유발해가지고 본인들이 더 많은 타임 오브 포지션, 드라이브의 수를 유지한 채 뭐 필드골 하나의 차이라도 뭐 경기를 이기는 그러한 양상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 패커스가 홈에서 6.5포인트 페이보릿인데, 이 6.5포인트, 그러니까 터치다운 하나 이상의 점수차 자체는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는 베어스의 6.5포인트를 선택하겠습니다. 하지만 승 자체는 패커스가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주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 휴스턴 텍산스와 캔자스 시티 칩스, 이 또 한 번의 빅매치이죠. 아니 이번 주에 진짜 굉장히 좋은 경기들이 또 너무 많아요. 뭐 지금 3주 연속 너무 이 좋은 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칩스와 이 텍산스 두 팀 모두 현재 와일드카드권에서 지금 와일드카드 선두를 달려가고 있는 버팔로, 뭐 인디애나, LA 차저스, 이 8승 팀들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본인들은 7승과 6승, 좀 부족한 상황인 만큼 이 경기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정말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칩스가 홈에서 3.5포인트 페이보릿입니다. 분명 왜 이 경기가 칩스가 3.5포인트나 페이보릿일까 아마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칩스는 칩스고, 뭐 디펜딩 AFC 챔피언인 만큼 무언가를 좀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비록 휴스턴 텍산스의 디펜스가 리그 1등이에요. 지금 리그 실점 부분에서 1등인데 패트릭 마홈스가 분명히 고전할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휴스턴 텍산스는 진짜 리그에서 가장 상남자스러운 디펜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뭐 정말 리그의 뭐 대다수 다른 팀들, 뭐 LA 램스나 시애틀 시옥스, 이들의 디펜스는 뭐 투 하이 커버리지 유지하고 코너백 세이프티 다인 패키지 유지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휴스턴 텍산스는 아니 그냥 우리 니켈 패키지 뭐 4 to 5 그냥 유지하고 이거 그냥 퍼스트 다운부터 서드 다운까지 그냥 쭉 가. 그리고 우리는 뭐 다른 팀들이 사용하는 뭐 크리퍼 컨셉, 뭐 존 블리츠 이런 거 안 해. 우리 그냥 상남자의 맨 커버리지, 그냥 커버 원 프리, 그냥 끝이야. 이렇게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사실 전술적인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휴스턴 텍산스의 디펜스 그렇게 뭐 많은 것을 보여주진 않아요. 덴버 브론코스 벤스 조셉 코치도 더 많은 걸 보여줘요. 아니 우리는 리그 최고의 포맨 러시 가능해. 포맨 러시 또 섞다가 상대팀이 블리츠에 취약할 것 같으면 또 블리츠 많이 섞고 또 여러가지 섞는단 말이죠. 근데 디미코 라이언스 감독의 이 디펜스는 그냥 한결같아요. 그냥 우리 커버 1, 맨 커버리지야 끝이야. 근데 그것이 탤런트적으로 너무나도 압도적이에요. 이들의 뭐 윌 앤더슨, 드닐 헌터 너무나도 뛰어난 엣지 러셔 듀오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들의 라인베커들 그리고 모든 것을 잘 조율하는 젤런 피틀이라는 이 세이프티이자 뭐 슬락 코너백, 니켈 라인베커 모든 것을 다 해내는 이 선수의 존재. 더군다나 리그 뭐 넘버 2 코너백 이 데렉 스팅글리가 있고 뭐 카미르 라스티어 정말 좋은 코너백이죠. 그리고 미친 이 운동 능력을 보여주는 뭐 불독 이 세이프티의 존재.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휴스턴 텍산스가 스킴적으로 좀 단순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의 운동 능력을 믿고 우리는 너네 믿어. 그냥 어려운 거 하지 말고 너네가 정말 생각 않고 너네의 그 운동 능력을 100% 보여줄 수 있게 나는 그냥 간단함을 유지할 거야. 그냥 너네가 싸워서 이겨주면 돼. 라는 식의 디펜스가 분명 현재 좀 탤런트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캔자스 시티 칩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저는 분명 압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봐요. 칩스는 분명 이 리시버진에 있어서 좀 불안한 모습들을 이번 시즌 보여주었고 더군다나 이들의 가장 큰 문제 뭐 필드 중앙을 공략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이 맨 비터 컨셉들을 생각보다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근데 휴스턴 텍산스는 이 맨 커버리지를 리그 누구보다 가장 잘 사용하는 팀이에요. 앤디 리드 감독이 지난 몇 경기 동안 이 올 시즌 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그 창의적인 이 맨비터 컨셉들을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패트릭 마홈스 또한 이 레프트 태클인 조시 시몬스가 현재 부상으로 결장을 할 상황인데 뭐 제일런 무어가 나오든 어쨌든 백업 레프트 태클에게 이 드닐 헌터, 윌 앤더슨 이러한 선수와의 매치업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결국 이번 경기도 어쩔 수 없어요. 패트릭 마홈스가 스크램블하고 슈퍼플레이 만들어주는 것 그거밖에 기대할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또 칩스의 이 마홈스의 어깨를 덜 선수가 있다면 역시 트래비스 켈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선수가 뭐 라인베커와 매치업이 되었을 때 뭐 12 퍼슨을 통해서 다른 선수 한 명을 뭐 세이프티 이 제일런 피트레에게 맡기고 정말 온전하게 트래비스 켈시가 이 라인베커와 매치업이 됐을 때 과연 그 선수를 따돌리고 전성기의 그 모습처럼 민첩한 상황에서 패트릭 마홈스의 패스를 잡고 뭐 약플레이 만들어내고 터치다운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들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반면 뭐 휴스턴의 오펜스도 분명히 힘든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CJ 스트라우드가 이 스패그 코치의 디펜스를 상대로 굉장히 힘들어했던 이 작년 플레이오프 매치업에서의 그 경험이 있고 스패그 코치도 지금 뭐 올 시즌만큼은 좀 전술적 다양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탤런트적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있겠지만 이 휴스턴 텍산스 그리고 본인들이 정말 현재 급하잖아요. 처절한 경기인 만큼 무언가 엄청난 이 디펜스 게임 플랜을 들고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크리스 존스, 뭐 조지 칼라프티스 이 고연봉자들이 좀 빈약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휴스턴 텍산스의 오라인진을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존스가 경기 초반부터 스트라우드를 흔들어내야 돼요. 스트라우드의 그 리듬 과연 초반에 깰 수 있느냐 이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얼마나 이 백사이드 엣지 러셔가 스트라우드를 앞면으로 강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서드 다운 상황에서 이 스트라우드가 이 인테리어에서 들어오는 그 패스 러셔를 몸으로 진짜 받아들이도록 이 크리스 존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일단 경기 자체는 저는 뭐 전력이라는 요소만 보면 분명 텍산스의 디펜스가 좀 너무 막강하고 또 칩스에게 있어서 부족한 점들을 이들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만큼 분명히 텍산스의 좀 유리한 면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고 또 CJ 스트라우드도 어쨌든 저번 경기 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인 만큼 근데 칩스잖아요. 이 팀이 이렇게 떨어질 팀이 아니에요. 만약 이 경기 지면
진짜 플레이오프 탈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칩스가 뭐 앤디 리드 감독이 마술을 부리든 패트릭 마홈스가 마술을 부리든 스패그 코치가 마술을 부리든 뭔가를 좀 해내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머리로 픽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픽을 하겠습니다. 저는 칩스가 3.5포인트도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패트릭 마홈스가 진짜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본인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연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칩스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글스와 차저스 이 먼데이 나잇 풋볼 매치업인데요. 이 경기도 뭐 8승 4패 팀들 간의 매치업이고 굉장히 뭐 좋은 매치업이죠. LA 차저스의 경우 어쨌든 NFC의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최고의 디펜스를 가지고 있는 팀을 상대로 뭐 스케줄 자체는 빡세겠지만 본인들을 검증할 수 있는 경기이고요.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우에도 뭐 본인들이 현재 좋지 않은 폼을 가지고 있지만 이 AFC의 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팀을 상대로 좀 확실하게 이기면은 좀 자신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는 이글스의 오펜스가 지금 플레이콜적인 부분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몇 경기는 분명히 이들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경기였어요. 근데 LA 차저스의 디펜스, 물론 차저스 디펜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정말 끈끈한 이 디펜스죠. 투 하이 커버리지 유지하고 상대 뭐 러싱을 시도해도 잘 태클링을 하고 미스태클을 거의 안 하고 실수를 잘 하지 않아요. 이 팀의 디펜스는. 뭐 알로이 길먼이라는 세이프티가 나갔고 그 세이프티를 보낸 이유도 단순해요. 우리 팀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만큼은 자신 있다. 우리 팀이 뭐 어느 한 부분의 탤런트가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특출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 어떤 선수가 들어오고 어떤 선수가 나가든 본인의 역할을 확실히 인지하고 부상이든 뭐 부상이 아니든 그런 기복 없는 우리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들의 디펜스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태클을 거의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요소,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 이글스 같은 팀에게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장점은 장점인데 장점을 드러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스크린을 많이 던진다든지 이 약 플레이를 많이 하는 오펜스 입장에서는 LA 차저스의 디펜스가 정말 미울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뭐 1야드 패스 던졌는데 그대로 끝이에요. 왜냐면 태클을 너무 잘해요 상대가. 근데 필라델피아는 그런 오펜스를 추구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그냥 제일런 헐츠가 40야드짜리 딥볼을 그냥 디반트 스미스한테 날리고 30야드짜리 패스 그냥 AJ 브라운한테 던지고 이게 끝인 오펜스예요. 물론 그게 문제는 많지만 어쨌든 차저스와의 매치업에서만큼은 그 문제점들을 좀 희석할 수 있는 이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면에 차저스가 뭐 투하이 커버리지, 뭐 쿼럴스 커버리지 유지하고 있지만 이 쿼럴스 커버리지 부숴내는 가장 쉬운 방법 그냥 뒷볼 던지면 끝이에요. 이 세이프티 머리 위로. 그것을 제일런 헐츠가 이번 경기에 좀 여러 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차저스의 오펜스가 이 이글스의 디펜스를 뚫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봐요. 어쨌든 이글스는 뭐 빅플레이 몇 번 해가지고 두세 번 해가지고 또 터치다운 만들어내면은 차저스가 그 이상의 20점 이상 득점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이글스의 디펜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분명 저번주 시카고 베어스를 상대로 부족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차저스의 런게임이 뭐 시카고 베어스만큼 뛰어난 수준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오펜시브 라인진이 부상이어서 저스틴 허버트가 매번 막고 있고 저번 경기에서도 뭐 손을 다쳐가지고 뭐 수술을 한 만큼 근데 저스틴 허버트가 아무튼 이번 경기에 뛴다고 합니다. 거의 뛸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해요. 근데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막강한 디펜시브 라인들을 상대로 과연 저스틴 허버트가 안 맞고 버틸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너무나도 걱정이 많이 듭니다. 이 경기가 원정팀인 이글스가 3.0포인트 페이보릿인데 저는 이글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차저스의 현재 5라인 막강한 디펜스를 가진 팀으로 너무나도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고요.
이글스의 오펜스가 이 촘촘한 차저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뭐 두서변의 이 빅플레이를 만들어내서 어거지로 이 경기를 이기는 모습을 또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13주차 경기를 리뷰해보고 또 14주차 주요 경기들을 프리뷰해봤는데요. 진짜 좋은 경기들이 이번 주에도 많이 펼쳐져요. 반드시 봐야 하는 경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AFC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예측이 힘들어요. 이 팀들이 전부 다 하향 평준화가 돼서 정말 어렵고, NFC는 그나마 좀 쉽습니다. 뭐 티어가 좀 분류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시즌 뭐 이런 경기 뭐 예측이 어려운 만큼 더욱더 재밌는 시즌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모두 이 14주차 재밌는 경기들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ally can go to any great offense, defense, special teams unit in the league, and I can point to you a system that is very clear on who they want to be identity-wise, and it's a very clear vision about how they want to be, and that's what you respect as a coach. You know, people that kind of just pull plays and, hey, this play's cool and this play's cool and that play's cool. You know, and this play worked against them, but so let's run this play. This play worked against these guys. Well, you just lost my respect. All you did was just pull a play that happened to work against a certain team, you know, and because it worked, let's just run this play. It worked. Well, you have no idea why did the play work. Okay, there's a really good chance that they just screwed it up. And guess what? They have tape too, and they're allowed to practice. So what do you think they're going to do? They're going to actually work on that play over the course of, so it's like, it just blows my mind that teams operate like that. This is not even answering your question, but I'm just going on a thing here, because it's just like, that's not how you win. That's not how you generate culture. It's not how you build systems. It's just totally against what we believe here in chasing edges. Sorry. There you go.